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권에서는 이종섭 대사의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거취 문제로 당정 갈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양문석 공천 논란과 박영진 의원 지역구 전략 경선 방식을 놓고서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련 여론조사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북한 최고 지도자에 쓰는 향도라고 표현해 주목되는데요. 4대 세습이 본격화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당한 인사였다고 강조하면서 자진 귀국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수석에 대해선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 거취 결단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에 참배를 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양 후보를 비판한 가운데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한 건데 조금 전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90%에 가까운 득표로 5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과 다름없어 현대판 황제의 등극이란 말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불공정한 대선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중과 여고에서 테러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학교들에는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두고서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연이어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선 공수처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자진 귀국서를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나온 거군요. 네, 그동안은 고위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이종섭 대사의 임명부터 부임, 활동 등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뜻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대변인 실명이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한 번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했으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 준비가 되면 소환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나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군 인사권자인 장관의 고유 책무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 태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다른 용산발 리스크로 꼽히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정확히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황상무 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나 경질설에 응답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역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국정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지난주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 4명과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사자인 황 수석은 발언 이틀 뒤인 그제 국민과 언론인, 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공직자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대응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경질설을 일축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공수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도 법무부에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발언에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 기일을 정해서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출국 허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 입장에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 대사를 바로 소환하면 될 문제라며 공수처가 소환하면 이 대사는 귀국해서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누설한 혐의가 있어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시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넘겨 총선 전국이 매우 혼잡해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야당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해임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인 단체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수석의 발언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파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배후설을 언급한 황 수석의 발언은 그의 역사관을 반영한다며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결단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오늘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관련해서 추가 메시지를 냈나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선 중앙선대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저녁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을 겨냥한 발언을 한 터라 이 추가 메시지가 있을지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은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박정아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 대통령실이 당의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선대위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또다시 당정 갈등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이 과한 해석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신 데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금 지나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발언을 엄호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한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이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당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 한 현역 의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이 대사와 황수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이 선거를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당이 잇따른 우려를 사실상 일축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 당정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잠시 뒤 당사에서 이 순번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이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검증 요청을 일축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갑 지역 방문 일정에서도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의 공천 유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과해야지.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 후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공천관리위 초기 때도 양 후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양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대한 전략 경선을 두고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이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양자 경선을 치르는데 그 방식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는 겁니다. 강북을 후보를 정하는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요. 이른바 친명세가 강한 권리당원에다가 기존의 박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에 들면서 받게 되는 30% 감점도 있어서 이 사실상 답이 정해진 경선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당권 경쟁자를 내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내홍의 불씨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막말 논란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지역 지금 다시 경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지난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맞붙게 되는데 시작부터 또다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초 이 지역은 친명을 넘어서 찐명으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 또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원 평가 하위 10%로 인한 총 득표수 30% 감산 룰이 이번 경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페널티를 또다시 받게 되죠. 반대로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으로 간주돼서 총 득표수의 25%를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64.1%를 득표해도 탈락, 64.2%가 넘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당원 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전략공관위에서 손을 볼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투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데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지역구인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어서 친명계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강북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인물 전략 공천도 가능했지만 당원과 지지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거라며 경선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일련의 경선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불안하죠. 지금 예정도 있잖아요. 피해를 보는 건 아픈 국민들이에요. 아파질 국민들이. 의대 교수들이 오늘 2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한다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얼만큼씩 배정할지를 이르면 모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선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경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국 20개 의대에서 모인 교수 비대위는 회의에서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늘 오후 총회를 열어 일정을 조율할지 논의합니다. 또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자들인 전공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정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며 교수들의 집단 행동 예고를 비판하고 증원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서울 주요 대형 병원과 국립대 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을 모레 결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가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어서 정부가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일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2,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고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개원의들의 분노가 높다면서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진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개원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증원 결정 전에 현장 실사가 없었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가 대학 40곳에 질의한 결과 답변이 온 10개 대학 가운데 5개의 의대는 복지부 현장 실사가 없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한 곳은 비대면 조사만 있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또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답한 나머지 의대 4곳에서도 복지부 직원 한두 명이 나와 기존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의사협회장 선거도 있는데요. 여기서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엔 파업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비를 맞은 의료 대란 이번 주 예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민법상 사직 효력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한 달이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본격 취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의사회가 지난 6일에 개설한 구인 구직 홈페이지를 보면 보름도 채 안 돼 사직한 전공의들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없다며 겸직은 불법이니 처벌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 예고해왔던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움직임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구직글은 3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서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한 날이기도 하죠.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증원 2,000명 규모를 풀라는 요구를 비롯해서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대 교수 단체의 결정이 다른 의대 교수 단체 집단 행동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특히 그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은 현재 집단 행동 일선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죠. 후보로 출마한 5명 가운데 유력 당선자 포함해서 4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또 당선 시에 총파업을 이미 공약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대대적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남아있지 않는 지역에는 전세기를 보내서라도 의료 공백을 막겠지만 의대 증원만큼은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측 모두 출구 없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은 의료 대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여러 발 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올해 2번째 발사한 건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여러 발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앞서 발사 지점을 황해북도 상원 일대로 표현했다가 이후 발표에선 평양 일대로 수정했습니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함경북도 화배군 앞바다 쪽에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섬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타격 목표로 주로 삼는 표적입니다.
또 미사일 최고 고도는 50km 이상이었던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한반도 지역, 주로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측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쏜 지 한 달여 만에 무력 도발 재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잖아요. 북한이 이걸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오참을 겸한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오후 방한했는데요. 외교부는 두 장관이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상 북한이 이를 의식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중국의 양회가 진행됐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변국 일정을 고려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미사일 도발을 자제해왔던 것이란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으로 지난달 28일 조 장관의 미국 방문 이후 19일 말인데요. 두 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의미 있는 언급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에 대해 향도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의전과 표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주혜의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통상 향도라는 표현은 북한이 최고 지도자나 조선 노동당에만 썼던 표현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4대 세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달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먼저 나오는데요. 도발 배경, 파장,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혜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계 자설이 한층 공고해진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미사일 도발 이야기 해볼까요? 한 달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기상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미 외교장관 회담, 뭐 양회, 뭐 러시아 대선,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의 자기 스케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왜냐하면은 보통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그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기간 중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인민군 훈련이 3차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년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정확하게 한미 연합 훈련 끝나고 나서 중간 정도의 도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3월 한 이제 석 달 돼가는데요. 연초에 도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는 두 번째입니다. 1월 14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쐈고 그 이후에 쏜 건 5차례 쏜 거는 다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대선이나 중국의 양회를 고려해서 도발을 좀 자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원래 자기들이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거나 그럴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 판단대로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발사하고 하면서 2017년 12월까지 유엔 결의 23975까지 매우 다양한 유엔 결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 러시아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에 시진핑 주석 굉장히 어려울 때도 도발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려해서 그런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상국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 주변 이웃국들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 정상 국가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의도했던 스케줄로 가지 뭐 핵실험이나 아니면 뭐 ICBM 발사 이럴 때 뭐 중국하고 협의나 합의하거나 뭐 허락을 받는다. 그거는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북한이 뭐 본인들 정한 일정에 따라서 일단 도발을 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셨고 지금 그 고도를 보니까 약 50km고 북동쪽으로는 350km 정도 비행을 했더라고요. 이 비행 거리 고려할 때 일단 우리나라를 겨냥한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겨냥한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본 측 발표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구 공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참보다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틀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더 가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참은 300km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도는 말 안 했는데 아마 일본이 거리는 몰라도 고도는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정점 고도니까. 그러면은 50km에 300에서 350km 사거리를 가진다고 그러면은 KN-24가 유력합니다. KN-25도 있는데 KN-25는 고도를 올리면 300km까지 가지만 고도를 50km 낮추면 한 200km까지 못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KN-24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4발짜리 케이스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거리로 봤을 때는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으니까 계룡대. 그다음에 이제 군산 정도. 군산이 이제 주한미군 공군기 중 가장 전략적인 데거든요. 그렇군요. 그쪽을 타격하는 본인들 말로는 KN-24에도 핵탄두 탑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 핵탄두 탑재 그 가능 표식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전술 핵 운영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그러니까 지금 쏜 거는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 훈련의 일환일 거예요. 그렇군요. 초음속 탄도미사일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초음속은 이제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가니까 초음속이 못 나옵니다. 근데 탄도 미사일은 이제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보통 마하 10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탄도 미사일은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만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러시아 대선이라든지 뭐 중국 양회의 그런 일정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이 뭐 거의 확실하잖아요. 지금 북러 관계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5선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관계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래 러시아하고 북한은 동맹이었는데 냉전기죠. 냉전이 깨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 동맹 조약을 깼습니다. 일반 조약으로 바꿨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밀착되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러 교역이 한 260, 70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1억 달러 넘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최근 코로나 기간에는 몇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친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좌우하는 건 첨단 무기가 아니고 탄약입니다. 대륙 탄약. 이게 지리한 소모전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북한이 안 도와줬다 그러면은 아마 러시아는 아마 전선에서 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거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됐나요? 거의 이제 87% 정도 대표됐죠. 거의 뭐 그 정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출구 조사하고 거의 일치했고요. 근데 뭐 이건 뭐 예견돼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선거는 어차피 요식행위였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계속 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소중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평양 방문, 요게 아마 한두 달 내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외 변수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발 나선다고 하지만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총선 있고요. 또 북한 내부 봤을 때 김일성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지만 북한은 이제 자기 일정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술핵무기 쪽은 다 이미 완비가 됐고요. 개발할 무기들을 다 완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훈련의 일환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 정찰위성 발사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에서 올해 3차례 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쏘기 직전에 먼저 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월 초에 정찰해성 2호기 발사하거든요. 예. 그럼 4월 초니까 북한이 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쏘려고 그러겠죠. 아. 그러니까 정상 지역이라면 그 전에 쏠 거고 예. 만일에 안 쏜다고 그러면은 상황을 더 우려해야 되는 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만일 받는다고 그러면 지난해 11월 달에 쐈거든요. 예. 그럼 다시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만리경이라면은 이번에 우리보다 먼저 우위를 점하게 쏠 것 같고 네. 만일에 안 쏜다면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위성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뭐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 물건이 오고 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오고 갔으면 눈에 띄거든요. 예. 북한이 못 만드는 장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설계 지원, 그다음에 기술적 자문. 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해 얘기도 좀 예. 해볼까요? 지금 주해랑 온실농장 준공식 그리고 공수부대 훈련 장소를 좀 돌아봤는데 민생과 안보 현장을 다 돌아본 거잖아요. 근데 이번 그 움직임 두고 일단 후계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김주애가 지금까지는 후계자이냐는 증거를 대기 바빴는데 예. 지금 후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 지금 정도입니까? 예. 거의 한 30여 차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군 행보였고요. 아. 민생 행보는 이번에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 그러면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럼 그 어린 애를 저렇게 군사 무슨 뭐 한두 번이면 그냥 뭐 미래나 어떤 뭐 그 부녀 지간에 뭐 돈독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나이 어린 아이를 저렇게까지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저건 후계 수업. 과거 김정일도 예. 김정은도 저런 후계 수업 못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후계자인데 과연 언제 공식화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관건이지 더 이상 뭐 후계 수업이냐 아니냐 후계 수업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예. 후계자로 보고 이후에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낫지 예. 후계자일지 아닌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금 나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 매체가 딸 김주애에 대해서 이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향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향도라는 표현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향도는 이제 길을 이끄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옛날 그 과거에 교련 훈련 받을 때 뭐 깃발 든 친구들을 향도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는 향도 그러면 예. 노동당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인민을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고 자연인한테는 향도라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의 호칭이 많은데 예. 그중에 김정일의 호칭 중 하나가 향도성이에요. 예. 북한에서 별은 지도자거든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길을 이끌어가는 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명히 향도분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과 김주애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과거 RFA에서 김주애를 샛별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확인은 안 됐어요. 그냥 설이에요. 근데 이건 확인됐거든요. 네. 북한 매체가 향도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닐 그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젊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후계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84년생이니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김정은도 우리가 이름을 몰랐어요. 예. 김정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존재가 식별되기 시작한 게 2008년에 김정일 그 위원장이 이 뇌경색이 오거든요. 그 직후에 김정은이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CIA나 우리 국정원이 앞으로 김정일은 3년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정확히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 뒤로 뇌경색 이후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아주 빠르게 시작됐거든요. 2009년 1월부터 척척척 발걸음이라는 노래,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런 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 김정은이 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김정일이 아프기 시작할 때 김정은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나이 40이고 뭐 애를 또 하나 낳을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나이에 사실은 지금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본격적인 후계 수업을 한다? 그럼 정상은 아니죠. 그러면 김정일 시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건강 문제, 본인의 어떤 유고 상황 이런 것밖에는 저렇게 조기 등판,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킨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뭐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차차 줄여나가겠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북한에서는 아주 봉건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있거든요. 여성의 그때도 얘기하는 게 좋은 며느리 되라. 좋은 엄마 되라, 좋은 아내 되라, 그다음에 옷차림을 바르게 가져라. 이 정도로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성이 실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 후처였던 김성애도 전혀 권력이 없었고요.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도 고모죠.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건 북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장기간 노출을 시키면 벌써 35차례거든요. 단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간접 접촉을 해보면 처음에 김주애 후계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대를 이어서 혁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 주민들 뭐 실제 속내가 참 궁금해요. 이게 4대 세습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이제 경험상 보면. 김정은 후계자 설 나왔을 때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보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구동성 뭐라고 말하냐면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속마음은 모르겠죠. 그러나 4대 세습에다가 거기다가 여성 정치인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이 김여정 같은 경우는 오빠의 아바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그 조사 통일 관련 조사 나온 걸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가 2010년대에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조사를 잘 아시겠네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논조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를 선언했거든요. 우리 다른 나라다라고. 근데 북한에서도 두 국가인데 여기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두 국가라는 식의 간접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염증, 핵 위협, 그다음에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실망, 그다음에 남북한 대치 국면의 지속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이 사실은 학생뿐만이 아니고 MZ 세대까지도 사실은 통일 인식이 기성세대하고 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보면 이건 일시적인 건 아니다. 이 분단 체제의 장기화, 남북 관계의 대립 구조, 또 북한 핵 위협, 여기다가 이제 김 위원장의 이국가론 선언까지 이게 더해져서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강해졌더라고요.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80%가 넘게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두 나라 다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쟁을 하면 영토 완정, 점령, 편입하겠다. 그다음에 절대적 힘이라는 게 북한에서 핵무기거든요. 그 핵무기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완전히 남쪽을 평정하겠다. 이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인식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사실은 그렇게 우발적인 건 아니다. 현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투자도 대신해 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 각종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암행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화방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다름 아닌 금융감독원 소속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단입니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며 마치 개인 투자자인 것처럼 문의도 넣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워치리스트에 해당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유료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불법 행위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이제 제기가 이제 많은 그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8개월 사이 이뤄진 암행 점검만 700차례가 넘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1:1 상담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수백 명의 개인 투자자가 억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적인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리딩방 회원 1,300여 명을 부추겨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볼 거라며 꼬드긴 뒤 재빨리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불법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재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수사기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그 사례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협조해서 받아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업 기준도 함께 강화해 애초에 불법 리딩방이 생겨나지 못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55살 여성이 주택 마당에 있던 91살 시어머니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어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누워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범행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에는 여중과 여고에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시글은 어제 처음 올라왔는데 여고에서 흉기로 최소 10명을 살해하겠다거나 여중에서는 폭탄으로 테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어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에 경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남 김해시 태권도 학원에서 도복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4살인 원생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본격적인 슈퍼 주총 위크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관전 포인트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사희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이어 21일에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다음 주에는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이 정기주총을 잇따라 엽니다. 상장법인 2,614곳 가운데 이번 주에 371곳이, 다음 주에는 1,680여 개 기업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화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이사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기준 한 주에 8,400원의 결산 배당을 승인할 전망인데 연 4차례 분기 배당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3년 동안 발행 주식수의 1%씩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온라인 중계로 열린 주총을 시도하는 LG전자도 3개년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사실 또 대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정책의 방향, 이 3박자가 다 맞물려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관심을 끌었던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은 삼성물산과 다올투자증권 주총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자사주 전량 소각 주주 제한이나 KTNG의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 안건도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속된 고물가의 영향으로 가계 소비 항목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마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가 지난달 주요 7개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매출이 1월 대비 1.2% 상승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 급감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4년 추세를 보면 교육 분야 매출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초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1년 들어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지난 한 해에만 32만 명에 달합니다. 가파른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2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할 정도입니다. 요즘 집값 가격이 너무 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많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해 1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년 만에 20% 넘게 올라 3,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2억 원 수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무려 4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기와 인천으로 떠난 인구는 지난해에만 32만 명이 넘습니다. 주된 전입사유로는 주택 문제가 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비자발적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싼데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들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처음 집을 산 2030 세대 비중은 47.5%로 직전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한 비중은 54.4%로 3.9%포인트 늘었습니다. 당분간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탈서울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업에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취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중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에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소방관,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장 근로자 등 여기에 있는 15개 직업이 그 대상입니다.
한중일 3국은요, 국회의원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요. 또 AI 전문가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을 보니까요,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위권을 볼까요? 한중일 3국에서 1위였던 국회의원이 독일에서는 10위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보이죠. 또 미국과 독일에서 1위였던 소방관은 우리나라에서 11위, 매우 낮습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또 존중하는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죠. 1위와 15위 사이 점수 격차는 우리나라가 유달리 컸는데요.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평가하는 인식이 더 두드러졌던 건데 최고 최하위 점수 차가 2.3점으로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0.92점으로 차이가 가장 작았는데요.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SNS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성화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부라든지 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교주의 문화, 상대 비교 문화 이러한 것들이 직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직업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양극화 완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으로도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후보자 신청 공고를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고 그 후 6일간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아 그 결과 남성 331명, 여성 199명 등 총 530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대다수 후보자의 역량이 매우 출중하였고 국민을 대표하기에 손색 없는 각 분야별 인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제한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훌륭한 국회의원을 추천하고자 더욱 깊이 있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오늘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부합하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둘째, 몸담아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기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인지,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단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 최보윤 45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이시고 장애인 업무 관련을 많이 하셨던 여자 변호사이십니다. 2번 박춘건 38세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입니다. 탈북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또 과학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최수진 55세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여러 유수한 기업에서 여성 CTO를 해오신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바이오 전문가십니다. 4번 진종호 44세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 잘 아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시고요. 스포츠 행정 전문가십니다. 5번 강선영 57세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활약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번 김건 57세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국익 향상에 기여할 외교 전문가인 외교관 출신입니다. 7번 김소희 50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균형 있고 생산성 있는 녹색정책 개발로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실천적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 인요한 64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십니다.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 구축에 기여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번 김민전 58세 경희대학교 교수시고 의회 제도 전문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끌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번 김위상 64세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십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온 노동운동가십니다. 11번 한지야 45세 을지과학대학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보건의료인입니다. 12번 유용원 59세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이시고 온라인 국방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면서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13번 강세원 36세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실무 역량을 겸비한 워킹맘으로서 국민 체감도에 높은 민생정책을 개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이십니다. 14번 김장겸 62세 전 MBC 사장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주력할 전문 언론인입니다. 15번 김예지 43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은 탈당해서 국민의 미래 소속으로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준 시각장치 정의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야당 대표께서도 극찬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번 안상훈 54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전문가이십니다. 17번 이시우 37세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청년 부대변인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청년 정치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번 박준태 43세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규제 컨설팅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 솔루션을 제시할 인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번 이소희 37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 여성, 장애인을 대변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번 남성욱 64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통일전문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앞장설 전문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번 정혜림 31세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기후기술, 기후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정치인입니다. 22번 김화진
65세,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입니다. 호남에서 어렵게 보수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오신 정치인입니다. 23번 이달희, 62세, 전 경상북도 경제부시사, 당과 현장에서 풍부한 정치, 행정, 기획 경험을 쌓아온 당직자 출신입니다. 24번 주기환, 63세,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호남 지역 발전 및 국립 대통합에 기여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번 김민정, 45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6번 서보성, 54세,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5년차 사무처 당직자로서 정권 재창출이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진 3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7%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1.6%포인트 떨어진 38.6%를 기록해서 4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와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당정 갈등의 새 내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하고 황 수석도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은 공수처 소환도 없이 무작정 귀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일축했고 언론을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상대 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도 모자라 칼틀막이냐면서 황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모욕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여론 톡톡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혐오 발언입니다. 이런 인물을 공천하고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싸는 행태는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노무현 정신을 이제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해병대 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핵칼 테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입틀막으로도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것입니까? 당장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명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왔죠. 갤럽 여론조사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6%,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어요. 그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김명준 교수는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2월 5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리얼미터 조사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2월 5주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럼 2월 5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월 저희가 5주. 이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대통령의 국정의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도 불구하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의사 파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노조 파업과는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선거판이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였다가 2월 5주를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소환되고, 거기에 나가서 지금 뭐 얘기하는 이종석 장관 문제라든지 의사 파업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조국 전 장관이 딱 등장을 하면서 마치 그 두 윤석열 조국이라는 이 두 인물이 결국 이 판을 지금 나름대로 요 시점에서는요 흔들고 있는데,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시점이지 이 이후에도 이게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거 구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2월 5주째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선은 들어왔던 대통령 지지율에 중도층과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는 그 상승 추세를 탄력을 받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탁 하고 쳐주면서 지지율이 또 더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일단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감지한 것은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34, 39, 39, 39, 39 나란히 갔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게 피로감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긍정평가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높지만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5%포인트가 빠졌어요. 잠깐만요. 긍정평가 이유, 갤럽 긍정평가 이유 좀 보여주세요.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긍정평가 이유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23%로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높지만 직전 조사와 대비하면 마이너스 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사과 하나에 얼마죠? 5천 원 이상입니다. 경제, 민생, 물가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얻어갔던 대통령의 정치적 반사 이익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피로감이 생기기 전에 탁 하고 영양제 성분을 한 번 더 쳐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갤럽 조사부터 볼게요. 정당 지지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자,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이 전주와 같은 37%였는데 민주당이 1%포인트 올라서 32%, 조국혁신당도 1%포인트 올라서 7%를 기록했고요. 비례정당 투표도 볼까요? 갤럽 비례정당 투표, 국민의미래 34%, 자, 리얼미터 비례대표도 먼저 볼까요? 국민의미래 31.1%,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8%, 조국혁신당이 26.8%로 리얼미터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26.8%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하면은 그대로 두세요. 제가 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냐면 한 2주 전만 해도 이 공천 파장으로 정치적 반사이익과 또 한동훈 효과로 잔뜩 얻어갔던 지지율 상승을 얻어갔던 것이 국민의힘인데 비례 정당 투표를 보시면은 하나는 우리 김영준 교수께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어디가 더 높죠?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높아요. 리얼미터 비례대표 정당 투표입니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부각되면서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게 방금 전에 국민의 미래 순번 발표를 했지만 31.1입니다. 310일 아니에요. 31.1인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더하면 얼마죠? 44.8이에요. 그렇네요. 44.8이면 약
약이 정확하게 13.7%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되는 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지금 범민주 계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 플러스 조국이죠.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의 미래는 그대로예요. 제자리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조금 빠지기까지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위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갤럽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볼까요? 갤럽은 국민의힘 비례정당 34,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 정당 24, 조국혁신당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명준 교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어떤 조사기관의 수치를 활용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3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고요. 3월 12일부터 리얼미터는 14일서부터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당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리얼미터께 최근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하튼 간에 큰 흐름은 뭐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2월 5주 전까지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39.1, 43.5, 46.7로 계속해서 2월 5주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다가 2월 5주서부터는 46.7, 41.9, 지금 37.9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2월 5주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리얼미터에서 정말 18%까지 더불어민주연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추후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런데 실제로 리얼미터에서 26.8%가 나온 가장 큰 요인이 뭘까라고 보면은 18식 29세 젊은 세대에서 조국 혁신당을 21.9%를 찍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26.6%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갤럽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갤럽에서는 18세, 19세에서 조국신당을 찍는다는 표현이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20%가 나오고 한쪽에서 2%밖에 안 나온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굉장히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다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한국갤럽에서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35%, 진보 39%, 40대 34%, 50대가 31%예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조국의 돌풍의 핵심은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다. 이재명 공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많은 민주당에서 지지했던 계층이 지금 가파르게 조국 신당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조국 신당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더 탄력을 받으려면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례대표 명단을 본다든지 또는 지금 공약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이제 지금 중도는 일시적으로 두 정당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리얼미터는 두 정당의 지지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후보 중 다수 당선을 희망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40%,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가 49%의 응답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 여당 대 범야권 구도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총선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총선 구도예요. 그러니까 총선 구도니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한 가지는 현 정부에 대한 정부 지원론이 40,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9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부 견제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49%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선의 구도와 정당 지지율 대결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 지지율을 봐라. 이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다. 그랬는데 변수가 뭡니까? 조국의 조국혁신당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잠했는데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저 구도, 화면에서 보는 저 구도대로 갈지도 몰라, 갈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조국 변수 자체는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최대한 짧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역을 보면은 중도와 또 수도권과 2030 MZ 세대가 중요한데 서울은 상당히 좀 팽팽합니다. 정당 지지율의 구도상.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천 이후의 국면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부겸, 이해찬, 선봉에는 조국 이렇게 등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에요. 기성전 한동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약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잠시 뒤에 또 다룰 겁니다. 비칠 수도 있으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 쌍끌이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위원장으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 지표가 그동안 계속 나왔었던 지표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좁아들었다 하더라도 왜 저 지표를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저 지표에서 만약에 전반적인 추세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나오면 저거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됐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구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나름대로 이러한 심판론이 부분이 많이 희석화 됐는데 결국 최근에 있는 몇 가지의 그런 뭐 이종섭 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의사 파업의 장기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설화 문제로 다시 소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피로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에서 임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이냐.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귀환하라. 또 나가서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걸 빨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저 심판론이라는 거는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의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에서의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결이 달라요. 거기다가 당 내에서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죠. 국민의힘 이용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상무 수석도 좀 그렇습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은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오늘 나온 입장을 보면 이종섭 대사를 무작정 귀국시킬 수는 없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안을 앞서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 마이너스된 부분이고요.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야 이거 참 특이하다. 한국갤럽 조사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가 24인데 국민의힘이 4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조사를 보니까요. 역전이 됐어요. 그래요? 민주당이 32 그리고 무려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도 보면 지난주는 34대 41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37대 32로 역전됐어요. 그러면 서울하고 50대에서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보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는 두 가지 이슈가 여하튼 간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갤럽 정당 지지도 지금 지역별로 보고 계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 떨어진 30, 그리고 민주당이 8%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지금 그 갈등 조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위기감입니다. 예. 이용 의원이 지난번에 이른바 유난 충돌 때는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어요. 네. 한 위원장이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이랬는데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단호하죠. 주저없죠. 예. 지체없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총선에 출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위기감의 차이입니다. 아. 용산 청사냐 현장이냐. 예. 현장에서 본 사람은 이종섭 대사 빨리 귀국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거치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똑같죠. 예. 똑같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네. 여론을 수시로 점검할 거예요. 아. 여론을 수시로 점검해 보면 예. 서울지금 여론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분석한 거 보니까 여론 또 우리 YTN 보니까 여론 이거 바로 캐치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왜? 예. 중수층이 중요한데 위기감이다. 위기감의 두 지점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국갤럽의 지역별 서울에서 1.5%가 아니라 무려 15%의 지지율이 달아났다. 네. 여기에는 해병대 플러스 의대 정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 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강력한 발언 또 이영 의원의 공감대 이렇게 네. 나타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선거는 총선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으로 본다면 정부까지 포함하면 한동훈의 것이에요. 사극은 예. 최수종의 것. 아. 그다음에 뉴스는 YTN의 것. 예. 그다음에 총선은 한동훈의 것. 집권 여당으로 본다면. 예.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빨리 이 조치에 대해서 빨리 신속한 화답이 있어야만 예. 시간은 자꾸 갑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이 크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뭐 이종석 장관이라든지 황상무 예. 시민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갤럽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줬어요. 이번 일로 그러니까 파업이죠. 의사 예. 파업이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69%예요. 아.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57%입니다. 예. 빅5 병원 있는 데가 어디죠? 예. 서울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될수록 예. 이거는 굉장히 약재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 이 문제, 의사 파업 문제와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고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이걸 풀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예. 거기에 나름대로 충돌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다른 반전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안 건드리고 우리 파업 문제와 관련돼서 의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파업이 이 문제 없이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를 빨리 대통령실도 인식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 지금 비대위가 전혀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봤는데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볼게요. 크고 작은 갈등 속에 공천 마무리한 민주당 내부도 조금 술렁이고 있는데요. 과거 양문석 후보가 쓴 칼럼 내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면서 공천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좀 다르죠.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해찬 전 대표는 이 문제를 일단은 결과가 났으니까 승복하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또 반대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김부겸 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그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이 양문석 후보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예. 그러니까 공천이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원칙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고 있지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중도층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번 선거는 중수층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답을 알고 있잖아. 이건 무리한 거다. 그러면 이게 선제적으로 걸러졌어야 되죠. 박용진 의원의 이 여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위기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지만 수도권 판세는 지지율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무응답 비율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래 이제 민주당이 좀 호조를 또 호응을 또 상승세를 얻고 있어 그러면 됐네 끝났네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것이 수도권 판세라면 적어도 공천 파장은 일단락 했어야죠. 그런데 이 공천 파장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중도층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답을 알고 있고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빨리 이 부분을 일단락 마무리시키지 못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골치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 가지 면인데요. 지금 민주당 당사가면은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인데 그 당사에 걸려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PK에서 전멸당할 거다. 그러니까 PK 지역은 친문과 친노에 마치 정말 성지 같은데 그러한 PK 지역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악담을 퍼붓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장관이든 총리든 우리 정세균 총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면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대위원장 자리를 던지고 나와야 돼요.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화 찾았고 유가족에 대해서 저건 뭐 일종의 쇼죠. 그 전에 말을 해놓고 나서 먼저 가가지고 뭐 절마한다고 뭐 이렇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 못지않게 이 양문석 파동이 갖고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악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홍익표 의원이 그러자 선당 후사를 하라고 임종석 의원도 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좀 봅니다. 두 분 다 뭐 양당이 갖고 있는 여러 악재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이거 잘. 여론조사가 제가 오늘도 선대위 발족이어가지고요. 제가 거기 드릴 말씀이 많아서 필요하면 그 이유가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합니다.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 뒤에 정치개혁은 후퇴했습니다.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지가 갈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지가 꼭 갈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심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혹시 그 이종석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언론 내용 출입을 단일화하겠다는 걸로 말했는데요.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하는 날 4월 10일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이게 오늘 어려운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오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우리 동지들이 애써 싸워놓은 그 다 날아갑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이제 사퇴를 그럼 요구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 아니 본인이 뛰어왔는데 뭐라 그래 그럼 앞에 놓고 자 갈게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혹시 공동분명히 한거 아니에요? 또 이제 며칠 됐다고 막 내려놓으라 소리만 먼저 해. 그러면 박용진 후보 관련해서 최근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같은 비위로 잇따라 무리를 빚은 가운데 경찰청 차장이 국민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지휘부 워크숍 때 조직 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일탈 행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 공연법처럼 부정 판매에 대해 법 적용이 이뤄지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경원선 도봉역에서 승객 4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9개 후속 열차가 10분에서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장애 발생 7분 만에 환승 조치했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상 최고인 87%의 득표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변 없이 5선에 성공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현대판 황제에 올라 종신 집권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90% 가까운 표를 얻을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개표 초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На сей момент 18 часов 17 марта 2024 года составила 74,22%. Э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푸틴의 5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득표율도 지난 2018년 76.7%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합니다. 지난 1999년 옐친 대통령 대행으로 대통령에 오른 뒤 3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대로라면 오는 2036년까지 집권하는 6선 도전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 현대판 황제의 등극입니다. У нас огромная повестка развития. Люд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это сердцем, пришл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Родины, России. 푸틴 당선에 반대하는 일부 러시아 국민의 몸부림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any negotiations and nothing with Mr. Putin because he is a killer, he is a gangster, he is the person who brought my country to the war.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정적 출마를 막았다며 러시아 대선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5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 종료 뒤 모스크바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운동 본부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체제 인사 나발리와 관련해서는 나발리 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서방 국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교환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어 동의했다며 처음으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을 향해서는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충돌은 세계 3차 대전에 근접할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속에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다시 소집됩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의 한 호텔에 소집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에 나섭니다. 첫 훈련은 K리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은 주말 경기를 치르고 19일이나 20일부터 훈련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대표팀은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6일에는 방콕에서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기온이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2도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서부와 전북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부 서쪽 지역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전주 5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 15도, 부산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